소리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함께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빗소리, 새벽 골목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리들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TV 볼륨을 한 칸 더 높이고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한 번 더 되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어느 순간 식탁에서 가족의 이야기를 절반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합니다. 내 귀가 이상한 건 아닐까? 난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집중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상대방이 웅얼거린다고 생각했고,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말을 잘 못 듣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방에서도 바로 옆에서 말하는데도 또렷하게 발음하는 사람의 이야기조차 자꾸 놓친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귀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본인이 직접 난청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청력이 걱정되어 검색을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원인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와 관리를 향한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청각학적으로 난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그리고 혼합성 난청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름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청기가 핵심 해결책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나 수술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귀가 안 들린다는 이유로 무작정 보청기를 구매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중요한 의학적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유형을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단순히 정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유형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청력을 손상시키는지, 어떤 원인들이 관여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읽으면서 혹시 이게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귀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 감각신경성 난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흔하고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유형입니다. 이름에 신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청신경이 손상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청신경 자체보다는 그 앞 단계, 즉 달팽이관 안에 있는 아주 작고 섬세한 구조물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구조물을 유모세포라고 부릅니다. 유모세포라는 이름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귀 가장 안쪽 달팽이관이라 불리는 나선형 기관 안에는 수천 개의 아주 작은 세포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의 표면에는 마치 작은 털처럼 생긴 섬모들이 달려 있어서 유모세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소리가 귀 안으로 들어오면 공기의 진동이 고막을 울리고 그 진동이 귀속 뼈들을 거쳐 달팽이관 안의 액체를 흔들고
그 흔들림이 유모세포의 선모를 기울게 만듭니다. 선모가 기울어지는 바로 그 순간 세포 안에서 전기적 신호가 만들어지고 그 신호가 청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어 비로소 우리가 소리를 들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 순간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을 때도,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도, 심지어 집안의 고요함을 인식할 때도 달팽이관 안의 유모세포들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소리를 감지하고 뇌에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소리가 귀 안으로 들어오는 경로 자체는 멀쩡한데 그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변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 가지는 소음 노출과 노화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의 방식으로 유모세포를 손상시키며 그 결과로 청력이 저하됩니다. 먼저 소음 노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이름 그대로 과도한 소음에 장기간 혹은 단기간 강하게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난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소음이냐보다 얼마나 큰 소리냐와 얼마나 오래 노출되었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유모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85데시벨은 대략 공사장 소음이나 도심 교통소음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듣거나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자주 시끄러운 음악 공연장을 찾는 경우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손상이 서서히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한 번 크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몇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시끄러운 환경을 떠난 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잠시 후 회복되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귀가 일시적으로 피로해진 것이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회복이 되지 않고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이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45세의 공장 근무자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금속 가공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귀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착용하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불편하기도 했고 동료들과 이야기하려면 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낸 후 어느 날 아내가 왜 내 말을 자꾸 못 들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처음에는 아내가 너무 작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청력 검사를 받아보니 그의 고주파수 대역 청력은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은 상태였습니다. 소음에 가장 취약한 고주파수 유모세포들이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또 다른 특징은 초반에는 주로 말소리 이해에 어려움을 줍니다. 소리 자체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 특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환경에서 유독 힘들다는 느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음에 가장 먼저 손상되는 유모세포는 자음소리, 특히 시옷, 히읗, 치읓 같은 고주파수 자음을 감지하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사과가 아과로 들리거나 신호가 인호로 들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의미를 잡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귀마개나 방음, 귀덮개처럼 단순한 청각 보호, 장비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유모세포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손상된 세포를 되살리는 것은 현재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청력을 보호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소음성 난청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노화로 인한 난청, 즉 노인성 난청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노화는 모든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달팽이관과 유모세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모세포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청신경 섬유의 수도 줄어들며 소리를 처리하는 뇌의 기능도 조금씩 변화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충분히 오래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청력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노인성 난청이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부터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초기에는 고주파수 소리가 먼저 잘 안 들리게 됩니다. 새소리, 아이들의 목소리, 초인종 소리 같은 것들이 예전보다 흐릿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저주파수 영역까지 영향이 미치고 결국 전반적인 청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몇 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납니다.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 이지은 씨, 67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환갑이 지나고 나서부터 TV 자막 없이는 대사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요즘 TV 소리가 작아서 그럴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지은 씨는 전화 통화 중에 자주 상대방의 말을 놓치게 되었고 손녀의 높은 목소리가 유독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청력 검사를 받으러 갔고 양쪽 귀 모두 중등도 이상의 노인성 난청이 진행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처음에 보청기는 나이 든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보청기를 착용하고 손녀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을 때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성 난청을 비롯한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보청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모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보청기는 그 유모세포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고 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모든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보청기가 동일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리를 감지하는 바깥쪽 유모세포들이 손상된 경우는 보청기 효과가 비교적 좋지만 신호를 청신경으로 전달하는 안쪽 유모세포들까지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소리가 크게 들릴 뿐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공화호를 포함한 다른 청각 재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에 덜 흔하지만 중요한 원인 두 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발성 난청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말 그대로 갑자기 발생하는 난청으로 대부분의 경우 한쪽 귀에만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하거나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치료 시작까지의 시간이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증상 발생 후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률은 낮아집니다.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이 달팽이관의 유모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두 번째는 청신경종 또는 전정신경초종이라 불리는 종양입니다. 이것은 청신경 주변에 자라는 양성 종양으로 한쪽 귀의 청력 저하, 이명, 그리고 때로는 어지럼증을 동반합니다.
성장 속도는 느린 편이지만 종양이 커지면서 청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소리가 뇌로 전달되는 경로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단순한 노화나 소음성 난청과 달리 한쪽 귀에서만 명확하게 다른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양이 관련된 경우이므로 의학적 평가와 추적 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한쪽 귀에만 갑자기 청력 변화가 생긴다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전문 기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 경우 정말로 핵심 변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인 전음성 난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의 문제라면 전음성 난청은 그 이전 단계, 즉 소리가 외이와 중이를 거쳐 내이까지 도달하는 물리적인 경로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달팽이관과 청신경은 멀쩡합니다. 다만 소리가 그곳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귀 안으로 전달되는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으로 시작해서 외이독이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옵니다. 외이독 끝에 고막이 있고 소리의 진동은 이 고막을 울립니다. 고막의 진동은 중이 공간에 있는 세 개의 작은 뼈, 즉 이소골로 전달됩니다. 이 세 개의 뼈는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마치 도미노처럼 진동을 전달합니다. 등자뼈의 진동은 달팽이관 입구의 막을 두드리고 그 결과 달팽이관 안의 액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액체의 움직임이 유모세포를 자극하여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로 중 어느 한 곳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음성 난청이 발생합니다. 달팽이관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청력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스피커는 완벽한데 전선이 끊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전음성 난청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귀지입니다. 귀지는 외이도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분비물이지만 과도하게 쌓이거나 물에 젖어 딱딱해지면 외이도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리의 통로 자체가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청력이 저하됩니다. 귀지로 인한 전음성 난청은 귀지를 제거하면 청력이 즉시 회복됩니다. 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모세포가 이미 손상된 상태이므로 원인을 제거해도 청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두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실마리 중 하나입니다. 고막에 구멍이 생기는 것도 전음성 난청의 원인이 됩니다. 고막은 소리를 진동으로 변환하는 첫 번째 막이기 때문에 이 막에 손상이 생기면 진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막 천공은 귀에 강한 충격을 받거나 면봉 같은 도구로 귀를 깊이 파다가 발생하거나 중이염이 심해졌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구멍은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크거나 오래된 천공은 고막 재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이에 액체가 차는 삼출성 중이염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중이는 원래 공기로 가득 찬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관 유스타키오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중이 안의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압력 불균형이 생기고 결국 액체가 고이게 됩니다. 이 액체가 이소골의 움직임을 방해하면 소리 전달이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아이가 자꾸 TV 볼륨을 높인다거나 이름을 불러도 잘 반응하지 않는다면 중이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소골 자체에 문제도 있습니다. 이소골이 서로 분리되어 연결이 끊어지거나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단단하게 고착되어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고착의 대표적인 예가 이경화증입니다. 이경화증은 이소골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한 등잔뼈가 주변 뼈와 융합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소리 전달이 크게 방해를 받습니다. 이경화증은 주로 20대에서 40대 성인에게 나타나며 여성에게 더 흔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음성 난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적절한 의학적 처치나 수술을 통해 원인을 해결하면 청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한번 손상된 유모세포를 되돌릴 수 없는 반면 전음성 난청은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를 복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청력 검사를 통해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청력 검사에서 기도 청력과 골도 청력을 함께 측정하면 이 두 수치의 차이를 통해 전음성 요소가 얼마나 관여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음성 난청을 경험한 박서준 씨 38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왼쪽 귀가 멍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아닌데 마치 솜으로 막힌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귀가 멍해지는 것처럼 일시적인 증상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귀의 중이에 액체가 차 있는 삼출성 중이염이었습니다. 이관 기능이 저하되면서 중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간단한 시술 후 박서준 씨의 귀는 멍한 느낌 없이 맑아졌고 청력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전음성 난청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진단받으면 치료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상 증상을 느꼈을 때 즉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귀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인 혼합성 난청은 이름 그대로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달팽이관이나 청신경 수준의 문제와 소리 전달 경로의 문제가 함께 발생한 것입니다. 비교적 드문 유형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합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노화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기저에 있는 노인에게 중이염이나 이소골 문제가 추가로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혹은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유모세포 손상이 누적된 상태에서 외이도가 막히거나 고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혼합성 난청으로 분류됩니다. 혼합성 난청의 치료가 복잡한 이유는 2가지 유형이 동시에 관여하기 때문에 하나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음성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학적 치료나 수술로 접근하고 감각신경성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청기나 다른 청각 재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합성 난청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의사와 청각사가 함께 협력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혼합성 난청을 가진 최예린 씨 61세는 오랫동안 양쪽 귀 모두 청력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성 난청으로 생각하고 보청기를 고려하던 중 한쪽 귀의 청력이 갑자기 더 나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기존의 감각신경성 난청 위에 중이의 이소골 손상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즉, 혼합성 난청이었습니다. 이소골 문제를 먼저 수술로 교정한 후 나머지 감각신경성 요소에 대해서는
보청기 피팅을 진행했습니다. 최예린 씨는 2단계 치료를 거친 끝에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 유형의 난청을 이해하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가장 나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시간이 지날수록 언어 이해 능력이 점점 더 저하되고 뇌에서 소리를 처리하는 능력도 함께 퇴화할 수 있습니다. 전음성 난청은 치료 가능한 경우도 시간을 놓치면 이소골의 손상이 심해지거나 만성중이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혼합성 난청은 복잡한 만큼 조기에 정확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치료 예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유형의 난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증상이 비슷하더라도 원인이 전혀 다를 수 있고 같은 유형이더라도 정도와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은 전문적인 청력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순음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임피던스 청력 검사 등 여러 종류의 검사가 조합되어 어디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청각사나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청력 검사를 받는 것을 미루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청기를 권유받을 것이 두려워서, 혹은 별일 아닐 것 같아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검사 자체는 고통 없이 진행되며 결과를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치료나 보청기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현재 청력의 기준점을 파악해두면 향후 변화를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리는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 중 하나입니다. 가족의 목소리, 친구의 웃음, 새벽 빗소리, 좋아하는 음악.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천 개의 섬세한 세포들, 3개의 작은 뼈, 그리고 수많은 신경 경로들이 완벽하게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빨리 알아채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청력 검사, 보청기 상담,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스탠다드 보청기 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3가지 유형의 난청을 이해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난청이 생기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그 영향은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것에서 끝나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답부터 말하자면 난청의 영향은 단순히 청력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광범위하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 전체에 스며듭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고립, 인지 기능 변화, 정서적 피로, 그리고 자존감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난청이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강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난청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 중 하나는 소음 속에서 대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1대1로 이야기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식당처럼 배경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대화를 거의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력 수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이 손상되면 소리를 구분하고 분석하는 능력, 즉 배경소음 속에서 말소리만 골라 듣는 능력이 정상 청력자보다 훨씬 더 크게 저하됩니다.
이 능력은 전문적으로 어음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수능 청력 검사에서 특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듣는 능력을 측정한다면 어음 청력 검사는 실제 말소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측정합니다. 같은 청력 손실을 가진 두 사람이더라도 어음 분별력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음 분별력이 좋은 사람은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훨씬 큰 만족도를 보이지만 어음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은 보청기로 소리를 크게 만들어줘도 말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청기 상담 전에 어음 분별력 검사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난청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청각학과 신경과학의 교차점에서 나온 연구들은 미처리된 난청이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각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청각 처리 영역이 점차 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리를 잘 듣기 위해 집중하고 추측하는데 너무 많은 인지 자원이 소비되면서 다른 인지 기능에 쓸 여력이 줄어든다는 이론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거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다 보니 다른 기능들이 느려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물론 이 연관성이 곧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난청이 직접적으로 치매를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난청을 조기에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인지 기능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청력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뇌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청각학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영향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청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점점 사회적 상황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모임에 나갔다가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절반도 모르고 자꾸 네 라고 되물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창피하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전화 통화를 피하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이런 회피 행동이 쌓이면 사회적 고립이 시작되고 그것은 다시 우울감이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난청을 가진 분들이 종종 나는 그냥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 뒤에 소리를 못 들으니 차라리 안 나가는 게 편하다는 적응된 회피가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질 전반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명은 외부의 소리 없이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많은 경우 난청과 함께 나타납니다. 윙윙거리는 소리, 삐하는 소리, 맥박 소리처럼 들리는 소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명이 난청과 함께 오는 이유는 유모세포가 손상되면 그 부분에서 처리되어야 할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뇌가 그 빈 공간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쉽게 말해 뇌가 들려야 할 소리를 기다리다가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명은 그 자체로도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조용한 환경에서 이명이 두드러지면 잠을 자기 어렵고 집중이 힘들며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명을 완전히 없애는 치료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이명의 영향을 줄이고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들은 존재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함으로써 외부 소리 자극이 늘어나면 이명이 덜 부각되는 경우도 많고 이명 재훈련 치료나 사운드 테라피와 같은 방법들도 이명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난청은 청력 수치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유형인지, 어느 정도인지, 어음 분별력은 어떤지, 이명이 동반되는지,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비로소 그 사람에게 맞는 접근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화된 청각 재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보청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며 어떤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보청기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보청기는 단순히 모든 소리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청력 검사 결과에 맞춰 주파수별로 세밀하게 증폭량을 조정하고 소음과 말소리를 구분해서 처리하고 방향성 마이크를 통해 원하는 방향의 소리에 집중하도록 돕는 정교한 전자기기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 특히 외유모세포가 손상된 경우에 보청기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손상된 유모세포가 반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소리를 증폭해 줌으로써 뇌가 소리를 다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뇌유모세포 손상이 심각한 경우나 청신경 자체의 기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는 보청기의 도움이 제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화후 이식술을 비롯한 다른 선택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비닐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고, 냉장고 소리, 에어컨 소리. 제가 원래 이 소리들을 못 듣고 있었던 거라는 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적응 과정입니다. 뇌는 오랫동안 이 소리들을 듣지 못하다가 갑자기 다시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적응 기간 동안 청각사와 함께 보청기 설정을 조정하면서 서서히 뇌가 새로운 소리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청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청력 손실의 정도와 유형, 어음 분별력, 생활 패턴, 주로 어떤 환경에서 의사소통하는지, 웨이도와 귀의 물리적 구조, 손의 기민함, 그리고 개인의 미적 선호도까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기기를 선택하고 개인화 피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장에서 즉석으로 구매해서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통해 맞춤 조절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착용 후에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청기 설정도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청기 자체의 청결 관리, 습기 방지, 배터리 관리 등도 보청기의 성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처음 보청기를 맞추고 이후에 아무런 관리를 받지 않는다면 최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청력 재검사와 보청기 점검, 필요시 재피팅이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 체계가 갖추어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보청기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세 가지 유형의 난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 내 유모세포의 손상 혹은 청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며 전체 난청 중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소음 노출과 노화가 주요 원인이고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가능하지만 노인성 난청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입니다. 치료의 핵심은 보청기이며 손상 정도에 따라 인공화호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돌발성 난청과 청신경종은 즉각적인 의학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음성 난청은 소리가 외이에서 내이로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귀지, 고막 천공, 중이염,
이소골 손상이나 고착 등이 원인이 됩니다. 달팽이관 자체는 문제 없으므로 원인을 해결하면 청력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학적 치료나 수술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혼합성 난청은 두 유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음성 요소는 의학적으로, 감각신경성 요소는 청각 재활로 접근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유형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상 증상을 느끼면 빠르게 전문가를 찾는 것. 둘째, 정확한 검사를 통해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는 것. 셋째, 그 결과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청각학은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유모세포 재생을 위한 유전자 치료 연구, 더욱 정교해지는 인공화호 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청기 소리 처리 기술.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연구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의 선택지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언제나 낫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위에 미래에 더 나은 선택지를 더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난청을 가진 분들 혹은 가족 중에 난청이 있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난청은 숨겨야 하거나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는 것처럼 청력이 저하되면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난청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멀게 만듭니다. 소리를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고 삶의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나누는 저녁 식사 자리의 대화, 오랜 친구와의 전화 통화, 처음 걷기 시작한 손자의 옹알이. 이 모든 것들이 청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청력 검사, 보청기 상담, 평생 사후 관리는 스탠다드 보청기 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한 걸음이 소리를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